이렇게 공유시의 비극에 대한 생각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는 먼저 배경 지식 한번 봅시다. 공유시의 비극에 대한 설명이 제시문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시의 비극이라는 게 뭔가 라고 우리 1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시장 실패에 대한 기나긴 스토리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 시장 실패 여러 번 봤죠? 이제 익숙해질 법해요. 시장 실패의 유형 중에 하나로 공유시의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장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예전에 다뤘었는데 시장 실패라는 건 간단해요. 개념적으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원 배분에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몇 가지로 유형화를 해놓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거 메커니즘상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더라라는 걸 밝혀놓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 실패라는 것도 하나의 이론이고 이게 뭐 기정사실은 아닌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뤄져 있는 부분이고 논술에서도 마찬가지로 빈출이 되는 주제죠. 그리고 시장 실패를 몇 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보고 우리 한 4가지 정도의 시장 실패를 알아두면 앞으로 이렇게 크게 어려울 일이 없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건 시장 실패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시장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을지 그것 쪽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시장 실패의 4가지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재 부족 현상이고요. 두 번째가 외부 효과. 세 번째가 정보 비대칭. 네 번째가 자연 독점. 요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요 4가지들은 시장 실패인데 왜 시장 실패라고 그러냐?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겼는데도 자원 배분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시장의 배분에 맡기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시장에 자유 경쟁이 안 맡기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독점을 하거나 막 카르텔을 형성해서 과점을 해서 그래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우는 시장 실패가 아니란 말이야. 그건 시장의 룰에 안 따랐기 때문에 실패한 거고 시장 실패란 건 뭐냐? 시장의 룰에 완전히 따랐는데도 실패한 거야. 왜 그러냐를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공공재 부족은 지난번에 다른 제시문, 생태계에 관한 제시문 보면서 했었습니다. 공공재 부족 현상, 그리고 우리 서강대 제시문이었나? 아마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시장 실패의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공재 부족도 있고 외부 효과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는 따로 얘기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공공재가 뭔지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고개를 숙이세요. 자, 이거 고개를 숙이는 제스처가 애매해졌죠. 뭘 뜻하는 건지 피하고 싶어서 숙이는 건지 어쨌든 자, 공공재 부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의 특성을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공공재라는 재화가 사회 내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과소 공급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경제랑 약간 비슷하지. 외부 경제도 아름다운 일은 세상에 절대 많이 안 일어나 이거였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아름다운 좋은 것들은 절대 충분히 공급이 안 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왜 충분히 공급이 안 되냐라는 걸 보면 자, 우리 일단 재화의 4가지 유형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가볍게 듣고 한번 기억을 뭐 흐릿하게 기억하는 정도면 괜찮아요. 그냥 뭐 최대한 이해하는 선에서 이해를 해보고 막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원형. 그래서 공동체 부족 현상을 다뤄보겠습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원의 성질에 따라서, 자원의 특성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경합성이랑 배제성이라는 말 저번에 들어봤습니다. 경합성이랑 배제성을 들어봤는데, 경합성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면 얘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제로섬 관계에 있는 걸 뜻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쫙 나까지 포함해서 다 어떤 논술 경쟁을 한다고 치자. 그럼 1등 자리는 경합성이 있죠. 뭐 동점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훈이가 1등을 하면 내가 1등을 못해. 내가 1등을 하면 정훈이가 1등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한 사람이 소비를 하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드는 거를 경합성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제 뭐 빛 같은 거, 물이나 공기, 빛 이런 거는, 그리고 가로등 이런 것들은 내가 가로등 불빛 쐰다고 다른 사람이 쐬는 가로등 불빛이 줄어들지 않죠. 그런 거는 경합성이 없다, 비경합성, 비경합적인 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제성이란 건 뭐냐면 누군가를 어떤 기준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뜻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돈 안 내면 식당 못 들어와, 돈 안 내면 나가세요. 이게 배제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배제를 할 수 있냐 없냐. 공유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유지의 비극에서 다루는 공유자원, 예를 들어서 뭐 초목이나 아니면 강가나 땅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소유권이 딱 정해져 있으면 배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 땅이요 하고 이제 등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땅이나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등기라는 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다 내고 잔금 다 치르고 부동산에서 샀더라도 그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서류에 등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부동산을 팔고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 이걸 이중매매라고 그러거든요. 이중매매를 했는데 정훈이가 먼저 등기를 했어. 판 건 내가 소영이한테 먼저 팔았는데 정훈이가 주인이야. 소영이는 나한테 소송을 해서 뭐 이제 돈을 물어내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돈으로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런 식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등기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 공유자원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이렇게 배제할 수가 없어. 비배제성 그리고 비경합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뭐 국방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뭐 가로등 뭐 그런 공공시설물 이런 것들은 공공재에 속해요. 그래서 내가 쓰면 줄어들지 않는 거, 가로등 같은 거, 그리고 내가 국방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국방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죠. 뭐 물론 여기 막 집중적으로 하면 인력이 좀 소모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경합성이 없단 말이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배제성도 없어요. 너 세금 안 냈으니까 너 이제 범죄, 너 이제 길에서 칼 맞아도 우리가 안 구해줄 거야. 경찰이 출동 안 할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제성도 없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라고 하고, 공유지의 비극에 나오는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없어요. 초목이나 수풀 같은데 모두가 소유권이 특별히 명확하지 않고 국가 소유야.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놀든 저 사람이 와서 놀든 저 사람이 아무리 보기 싫든 내가 못 쫓아내. 배제성이 없는데
대신에 경합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저 사람이 초원을 그냥 독점해서 예를 들어서 공유지 들판이 있는데 한 놈이 그냥 양떼를 다 물고 와서 자기 양한테만 풀을 다 먹여. 그러면 그 수풀에 이제 풀이 다 죽어가지고 내 양한테 풀을 못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경합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 경합성이 있는데 배제성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아무나 막 써가지고 다 달아버리거든. 공공재는 뭐가 문제였냐면 닳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합성이 없으니까. 공공재는 닳지도 않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닳지도 않고 누구나 다 쓸 수 있으니까 공급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 만들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러면서 공급이 충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는 첫 번째 문제, 공공재 부족은 정부가 나서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는 지난번에 다뤘었죠.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 다뤘었어요. 외부 경제라는 거는 좋은 일은 세상에 잘 안 일어나. 쉽게 말해서 외부 불경제는 더러운 일은 세상에 너무 잘 일어나. 그런 것들이 다 경제학이 가르쳐주고 있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더러운 일이 일어나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쁘게 이건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냥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네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이고 요거밖에 안 되는 애들은 늘 존재하고 그래서 내가 차라리 잘해서 얘한테 나한테 못하면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마인드가 바뀌니까 기분이 별로 안 나쁘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런 것인데 어쨌든 외부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공유지의 비극은 요 외부 효과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외부 효과랑. 그러니까 내가 쓰면 내가 너무 공유지를 많이 써. 초원에다가 내 양떼 다 풀어놓고 내 양떼한테만 풀을 먹여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런 피해를 끼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떤 외부 불경제랑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공유지의 비극은. 그래서 크게 공공재의 부족 그리고 외부 효과 이런 시장 실패를 오늘까지 보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정보 비대칭 그리고 자연 독점이라는 것인데 정보 비대칭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시험 보기 전에 이것도 한번 볼 거예요. 이게 이번에 동덕여대 모의논술에 이게 주제로 나왔었고 그리고 항상 이제 주제가 좀 달았다. 이거 너무 많이 우려먹었다 싶으면 그 다음으로 내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정보 비대칭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크게 여러분들 오늘은 너무 여기서 딥하게 들어갈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만 보는 정도는 충분해요. 여러분들 어떤 용어랑 좀 친숙해지면 좋냐? 자, 봅시다. 그 정보 비대칭하면 두 가지 용어랑 같이 나옵니다. 도덕적 해이랑 역선택이란 말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moral hazard 그리고 adverse selec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을 예로 제일 많이 들거든요. 보험 가입을 예로 제일 많이 들어서 도덕적 해이란 거는 보험 가입 시켜놨더니 얘가 그 다음부터 사고 칠 만한 짓을 해. 그 전에는 조심하다가 보험료로 떼우면 되니까 그게 도덕적 해이예요. 역선택이란 건 뭐냐면 그 보험 가입한 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의 문제야. 역선택이란 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꼭 이제 뭐 친구를 사귀거나 뭐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 더 넓은 인간관계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겠죠. 해보면 알겠지만 역선택에 난 정말 이 논리에 정말 공감을 해. 이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되게 찬양하는데 들어온 애는 꼬이고 내가 원하는 애는 안 꼬인다. 이게 역선택입니다. 지금 이게 딱 가장 적절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보 비대칭.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상대방은 알고 있는 게 있는 상황이 정보 비대칭이거든요. 서로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른 상황을 뜻해요. 보험에서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제 보험 판매 일을 하시는데 진짜 이 역선택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 걸어서 보험 문의한 사람들은 절대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역선택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그 숨겨진 니즈를 발굴해서 이 사람도 윈윈하고 우리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래를 우리가 찾아내야지 보험회사에서 먼저 전화해가지고 문의하는 애들은 무조건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보험회사에 전화 건 거잖아. 그거를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이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훈이가 사고를 칠 것 같은지, 운전하면 내일 당장 사고 칠 것 같은지 아닌지 생긴 것만 봐서 몰라요. 이 사람은 생긴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생긴 것만 보면 사고 낼 것 같은데 농담이에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험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스크리닝을 하고 선별을 하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아. 정훈이 자신이 제일 잘 알아. 자기가 사고를 낼지 안 낼지.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결국에 정훈이처럼 사고를 잘 안 내는 외모와는 다르게 사고를 잘 안 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사고 진짜 안 내게 생겼는데 그냥 뭐만 하면 허당인 애들 있잖아요. 되게 꼼꼼하게 생겼는데 말만 입만 열면 깨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섞이는 거야. 막 섞여. 질 좋은 애들, 질 나쁜 애들이 막 섞이니까 결국에 그럼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를 매겨야 되잖아. 근데 나 얘네 생긴 것만 봐가지고 누가 사고를 낼지 몰라요. 내가 예전에 생긴 거 가지고 판단했다 틀린 걸 아니까 생긴 걸로 판단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난 판단 기준이 지금 없어서 보험료를 딱 중간으로 매긴단 말이에요. 정훈이처럼 모범 운전자는 보험료를 한 달에 월 보통 이제 연 단위로 하니까 연 한 100 정도, 50 정도만 내면 돼. 근데 그 양아치는 한 월 연 500은 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누가 누군지 몰라. 난 중요한 건. 그래서 한 200 정도로 그냥 둘 다 매긴다는 거예요. 평균 가로.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은 정훈이겠죠. 그래서 정훈이처럼 모범적인 운전자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쟤랑 똑같이 평가받아서 물 흐려지니까 안 와. 보험사가 알아서 스크리닝을 해주면 되는데 몰라. 정보비대칭이 있어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가격이 매겨지다 보니까 진짜 보험사가 찾고 싶은 사람들은 나가요. 왜 내가 얘랑 똑같이 가격이 매겨져야 돼? 이러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안 왔으면 좋겠는 애들이 꼭 문의를 해. 이거 싼데? 개이득인데 막 이러면서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만 결국에 남게 된다는 게 이게 정보비대칭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논문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제 1980년대에 되게 한참 경제학 붐일 때 마켓 포 레몬이라 그래서 레몬이라는 게 중고차를 뜻해요. 중고차를 뜻하는 슬랭이에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의 사람들의 선택 이런 걸 분석을 하면서 이 정보 비대칭,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만들어냈다. 역선택이라는 건 뭐다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꼬이기 싫은 애가 꼭 꼬인다. 먼저 연락 온 애는 좀 믿지 말자. 이런 게 역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도 먼저 연락 오면 일단 씹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문자가 오면 그 다음에 살펴보고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연락을 하지 먼저 연락 온 사람 잘 안 믿어요. 근데 이제 마켓 폴 레몬 이런 게 있고, 역선택이라는 거는 상대방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좋은 애인지 나쁜 애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나쁜 애들만 남고 좋은 애들은 튕겨서 나간다. 그래서 결국에 나쁜 애들이 온다. 이런 게 역선택이고요. 도덕적 해이라는 거는 사후적인 문제입니다. 정훈이가 온다 안 온다 그 문제가 아니라 정훈이 같은 모범적인 사람이 어쩌다가 우리 보험에 가입을 했어. 우리 보험에 가입을 해서 진짜 막 모범적으로 운전하면서 몇 년 동안 사고도 안 낼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받았어. 근데 뭐다? 막상 얘는 이제 보험을 체결하고 나니까 이제 온 세상이 그냥 다 풀리는 거야. 아 그래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급하면 그냥 샥 불법 유턴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도 어차피 보험사에서 돈이 나오니까. 근데 물론 이제 보험사도 바보가 아니니까 현실에서는 이제 사고 경위를 다 따지겠죠. 뭐 때문에 사고 났는지 블랙박스 보고 다 따지지만 어쨌든 왜 사고가 났고 사고 날 가능성이 얼마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보험사는 그만큼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험사 틈을 타서 뭔가 이제 자꾸 사고 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보험료 내가 아깝잖아. 내가 사고한번 내야지 이런 마인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놈만 꼬인다, 역선택, 도덕적 해이. 좋은 놈도 받아주니까 더러워진다. 이런 게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게 왜 일어나냐? 그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정보가 비대칭하기 때문이에요. 정보가 서로 네가 알고 있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으면 이런 걸 일어나는 문제가 없다고. 근데 현실에서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훈이 스캔해가지고 얘 사고 날 가능성을 다 알 수 있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그러면 요 문제가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비대칭이 세 번째 문제고, 여러분들 이거 뭐 국어 제시문에서는 많이 볼 겁니다. 국어 제시문에서는 많이 볼 거고, 논술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고, 올해 동덕여대에서는 뭐 연금 부정수급 이런 거랑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실업연금 부정수급. 그래서 그런 사회적 도덕적 해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거로 나왔었고요. 자연 독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독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독점이 뭔지는 알죠? 독점, 한 놈이 다 차지하는 거. 미국 같은 데서는 독점법이 진짜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도 미국 진출해서 반독점법 걸린다 이러면 진짜 벌벌벌 떨어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도 예전에 막 반독점법 위반으로 막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네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했으니 그걸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본 손실을 이제 물어라 이렇게 하는 게 과징금 같은 게 있거든요.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그런 것들 특히 이제 미국은 그런 제도가 엄청 발달해 있는데 그만큼 시장 경제의 자유 경쟁을 엄청 중요시한다는 거죠. 근데 이 자연 독점이라는 거는 그런 인위적 독점하고 달라요. 인위적 독점이면 그러니까 누가 이제 막 억지로 약간 억가로 독점을 한 거면 그러니까 이제 막 몰아내고 부정수단 써서 독점한 거면 시장 실패라고 안 불러요. 그건 시장이 실패한 게 아니라 얘가 부정 경쟁을 한 거잖아. 그건 부정 경쟁이라고 부르는데 자연 독점이라는 건 그런 인위적인 장치 없이 공정하게 경쟁을 했는데도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이 말은 그냥 듣고 대충 이해만 해두세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연 독점이 일어나는 경우는 요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이라는 게 발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뭐 철강 산업, 전기 산업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전력 공급하는데 물론 발전소 같은 데들은 많이 있지만 전력을 진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기관 몇 군데예요. 한 군데죠. 한국전력. 거기만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내일 당장 이제 만약에 어딘가에서 그냥 정부에서 막 정부가 갑자기 국민 1인당 1억 원씩 줘. 그런 일이 있다 쳐요. 물론 그러면 이제 뭐 한 일주일 안에 햄버거 값이 10억이 되겠지.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돈 퍼주기는 이제 무서운 건데요. 어쨌든 줬다 쳐. 1억 원씩 막 10억 원을 줬다 쳐.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업을 할 거면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딱 생각을 해보자. 어떤 사업을 할까? 내가 10억을 받았어. 10억을 받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내가 좀 이제 평소에 좀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내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친구들은 다 망합니다. 주변에는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진짜 막 돈 많이 버는 애들, 내가 한참 부러워하는 애들, 그냥 나를 양재로 삼아주면 안 되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여러분 보면 항상 사업을 할 때 머리가 좀 남달라. 공부는 더럽게 못했는데 내가 맨날 100점 맞을 때 전과목 다 합쳐서 내 점수였는데 어쨌든 그 머리는 진짜 타고났어.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인생 성적이랑 학교 성적이랑 좀 다릅니다.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걔네들은 이제 뭐 항상 남이 뭘 필요로 할까 그거를 그냥 귀신같이 알아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뭔가 부족한데 이게 없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 이것만 딱 해주면 되게 뭔가 이제 얘네 살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없어. 걔네는 그냥 마인드 자체가 지금 객관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요 마인드로 그냥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런 애들이 이제 결국에 막 돈을 많이 벌고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런 거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참 그런 쪽으로 머리가 특화된 애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10억을 받으면 뭐 철강, 반도체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이재용하고 경쟁하게 말이 안 되죠.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대신에 이제 초기 투자 비용 다 세팅하고 나면 그 다음엔 생산 비용이 적어. 그래서 이제 생산 비용이 곡선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점점 이제 쫙 가면 갈수록 생산 비용이 평균 생산 비용이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이 그래프 이해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보면 돼요. 철강 같은 거 초기에 그냥 막 100억 들어가지고 공장 지어요. 근데 그 100억이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100억 한 번 들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100억 한 개 들여서 한 개 생산했어. 평균 생산비 100억. 두 개 생산했어. 50억. 평균 생산비. 이 제품 하나당. 세 개 생산했어. 물론 추가로 들겠죠. 100억 외에. 100억 외에 또 뭐 추가로 20억이 들었다 쳐. 그러면 120억 분의 3이니까 3분의 120억이니까 40억. 추가로 또 10억이 들었어. 총 130억 들었는데 4개였어. 32.5억.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면 일단 그거 세팅하고 나중에 가면 평균 생산비가 적어져서 마진이 많이 남아요. 가격은 다 똑같이 받는데 평균 생산비가 적어지니까 마진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독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 초기 투자비를 감당할 줄 아는 애들이 딱 시장에 들어가고 나면 얘네들은 누가 들어올라 그래? 그럼 더 생산해. 독점해버려. 그럼 얘네가 그 비용을 감당을 못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에 맡겼는데 독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유형이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유형이고 오늘 공부할 공유지의 비극은 이 외부 효과랑 여전히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만간에 정보 비대칭도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자연 독점까지 나오긴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나오지 말란 법은 없지만 사회적인 이슈하고 좀 연관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자연 독점은. 그래서 정보 비대칭하고 외부 효과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축이고 자 오늘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 실패의 네 가지 유형 이 정도는 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세요. 정보 비대칭 제시문 나왔는데 여러분 그냥 생으로 모르고 그냥 마주치는 거하고 요거 듣고 마주치는 거하고 달라요. 자 봅시다. 선생님 혹시 그 경합성 밑에 인터넷 요금 위에 이거 글자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이거 클럽제. 감사합니다. 클럽제라고 그냥 이제 공공재 공유자원 요 클럽제는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써도 줄진 않는데 근데 제한을 걸어놓는 거야. 약간 뭐 소셜 모임 같은 그런 클럽의 느낌이 있어서 클럽제라고 붙여놓은 거거든요. 되게 일부분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인터넷 요금이나 뭐 그런 것도 인터넷 사실 뭐 쓰면 뭐 느려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 명이 더 쓴다고 막 엄청 느려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경합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요금 내잖아. 요금 안 내면 못 쓰잖아. 이런 것들. 그 진입장벽을 좀 걸어놓는 것들. 이런 것들을 클럽제라고 하고요. 클럽제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진 않아도 되고 공공재하고 공유자원 정도 잘 알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지금 기본 개념을 기본 개념을 이제 다뤄야 되는데 시장 실패의 총 4가지 유형인데 자 그래서 여기 20페이지에 간단하게 보고 바로 제시문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개념이 복잡하지 않아요. 자 개념 및 예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 해결책은 이제 우리가 제시문 보면서 볼 거고 제시문에 나오는 3가지들을 각각 이제 적어 놓은 것이고 공유지의 비극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개별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이제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 결과 공유자원이 바닥나는 것 그게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공유자원 이거 뭐 푸른 초목 같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초목이라고 쳐요. 여기가 푸른 초목이야. 그래서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가지고 막 양들 풀 뜯기면 풀이 줄어들어.
내 양들 못 먹여. 근데 쟤 못 쫓아내. 왜냐면 내 땅이 아니니까. 공공소유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양이 한 1000마리가 있다고 쳐요. 내가 양이 한 1000마리 있으면 그러니까 모르잖아. B라는 애도 정훈이도 양을 먹을지도 모르고 예진이도 양을 먹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그냥 나눠가지고 양보하면서 오늘 50마리만 하자. 그리고 내일 또 하자. 우리 착한 시민이니까 내가 양보하면 남도 양보하겠지. 이렇게 순진하게 믿고 남의 양보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내일 저 B라는 놈이 자기 양들 1000마리 다 데려올 줄 모르니까 오늘 내가 그냥 1000마리 다 데려가자 이렇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땐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서로의 양보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풀이 다 바닥 나버린다. 공유 자원이 훼손된다. 가치가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그리고 이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해결책 3가지가 오늘 문제 3에서 주어진 해결책이었고, 자, 그걸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3번 문제가 은근히 중요한 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틀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한번 잘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 내용을 보면 리바이어던에 깔린 생각은 이기적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욕망을 끝없이 추구해 서로를 해치는 상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줄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이 나오죠. 가는 인간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거 홉스니까 여러분들 뭐 사탐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욕망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서로 해치고 또 해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답은 뭐다? 이 이기심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서로 전쟁 나고 양들 막 이제 서로 이제 양 1000마리, 양 2000마리 데려가지고 서로 이제 막 총 들고 전쟁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가 또 나서서 개입을 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업스에 따르면 이기적 인간은 자기 이익 외에 자기행위가 타인과 사회 전체에 끼칠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계속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하자원, 목초지, 공기, 물과 같은 공유자원이 마구잡이로 사용되어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면 국가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이 이루어질 거다. 무분별한 사용이 이루어질 거다. 왜냐?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에 고갈이 되는데, 고갈 또는 뭐 훼손이 되는데 이거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나는 국가의 어떤 강력한 개입, 국가의 통제에 의한 공유지의 비극 해결책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문단도 봐야 되죠. 홉스는 이기적 인간들이 서로 이용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자연 상태를 극복하려면 괴물 리바이어던으로 상징되는 국가라는 외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쵸? 이런 고갈이나 훼손 등이 일어나는데 결국에 뭐야? 이걸 홉스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투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해야 된다 라고, 이런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이 현출이 되어줘야 됩니다.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보았다, 이기적 인간상을 전제했다, 이기적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기적 본성을 그대로 발현했을 때 공유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훼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어서 결국에 국가는 만인에 대한 투쟁은 사실 뭐 지면이 모자라면 요 말까지는 안 써줘도 되겠지만 어쨌든 무분별한 사용으로 공유자원을 훼손하게 될 것이어서 국가는 강제력을 가진
강제력과 물리력을 가지고 개입해야 된다. 이기심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나와줘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면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들을 언급을 하죠. 문제점들을 언급을 하는데 다만 요거의 문제점들은 뭐가 나타날 수 있냐? 문제점들로는 일단 집행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집행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권한 남용, 부패의 가능성이 있어. 권한 남용과 부패의 가능성이 있어라는 겁니다. 집행 비용이라는 건 그런 거죠. 여기서 보면 국가가 보면 밑에 세 번째 줄에 공권력을 통해 누가 언제 얼마만큼 공유 자원을 이용할지 결정하고 위반자 처벌, 보상 등의 강제 조치 이걸 국가가 다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행정고시 합격해서 공무원 된 사람들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전 국민을 다 감시하고 전 국민을 다 통제해야 되고 누가 어디서 공유 자원에 막 지금 저 초원에 국가 소유 살림엔 지금 몇 명이 많이 있고 이거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풀어져라 보면서 누가 또 감시망을 피해가지고 또 뒤에서 딴짓하나 이것도 보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공정하게 처벌까지 해야 되고 이거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집행 비용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이런 걸 뜻하는 거고 그래서 뭐 하나의 약간 좀 재밌는 예가 떠오르는데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좀 이제 20세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뭐 20세기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끔찍한 두 가지 사건들이 이제 그 히틀러의 등장과 또 공산주의의 등장이었죠. 사실 뭐 이제 공산주의 러시아가 죽인 사람이 히틀러가 죽인 사람의 뭐 20배가 넘었다는데 이제 우리는 히틀러만 배우고 공산주의의 악행은 안 배우죠.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레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레닌이 그 사람이 집행 비용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우리 그 마르크스 동지께서 막 이런 말을 한 거죠. 막 그 사람이 얘기한 뭐 공산 이상 사회를 실현하려면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전 국토의 전기화다. 그래서 전 국토를 electrify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다는데 이제 이런 게 회의록에 진짜 남아있더라고. 진짜 이 말을 했나 찾아봤더니 GPT한테 물어봤더니 원출처를 찾아주더라고요. 진짜 회의록에 있었잖아.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1900년대 초반에 이런 생각을 하지. 그때 뭐 포드 자동차도 등장하기 전일 텐데 전 국토의 전기화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구나. 뭐 위험하긴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이 딱 집행비용 얘기라고 해요. 전 국토를 다 감시할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한치의 예외도 없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AI는 그걸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실현할 수 없었죠. 그래서 실패한 거죠. AI는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더 큰 공포를 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집행비용이 들고 권한남용과 부패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 뭐 집행비용 이런 말 나오면 이제 좀 이렇게 좀 상상을 좀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걸 할 때 들어가는 예산, 비용들이 다 있을 거니까 그런 비용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면 되고요. 자, 나를 보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라고 하면서 아담 스미스 나오니까 우리 바로 알겠죠. 어떤 자유시장에 맡기는 정책, 개인의 어떤 자율성에 기반한 솔루션, 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서 공익에도 합치되게 한다.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런 계통의 얘기일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여기서도 공통점이 보이네요. 아담 스미스도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봤어요. 아담 스미스도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보고 비용과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비용 편익을 고려하는 이기적인 경제 주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유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인간의 행동은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저 빵장수의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저 빵 장수의 무한한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더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마음 좋고 빵 못 만드는 빵 장수보다 좀 싸가지 없어도 빵은 잘 만들고 좀 그 일은 확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 낫잖아요, 솔직히. 친해질 거 아니면 그런 것이고 그런 얘기를 쫙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이 결국에는 공동선에도 이바지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의 행복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은 공유자원을 보존함으로써 얻는 개인적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점, 원인 지적하고 있죠. 이 사람들에 따르면 지금 원인이 뭐야? 인센티브가 부족한 게 지금 원인이잖아. 우리 항상 원인하고 해결책은 대응돼야 돼요. 원인이 인센티브가 부족한 거면 해결책은 인센티브를 높여주는 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외부 불경제도 마찬가지로 원인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낮다라는 게 원인이었어. 외부 불경제는. 그러면 해결책은 뭐야? 사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만큼 높여주면 된다. 원인하고 해결책하고 대응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결책은 인센티브를 높여준다. 이게 될 텐데. 자, 봅시다. 이들은 무분별한 방목으로 목초지가 훼손될 경우 적절히 분할해 구역별로 소유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공유지를 개인의 사유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결국에 원인이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거니까 해결책은 인센티브를 높이자는 거라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높여? 여기 나오잖아. 공유지를 사유지로 바꾸자. 네가 네 소유하면 누가 자기 물건을 함부로 쓰겠어요? 그런 거지. 너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 너네 A, B, C 너네 맨날 나와가지고 풀 더 뜯어 먹으러 싸우지. 3분의 1씩 너네 땅 나눠줄 테니까 너네 땅에서만 풀 뜯어 먹여. 이러면 그때부터 걔네는 합리적으로 행동할 거란 말이야. 풀이 빨리 안 죽도록 적절하게 배분해서 먹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법은 개인의 공유를 사유로 전환한다. 즉 사적 소유권을 부여한다 라는 것이 될 겁니다. 사적 소유권을 부여한다 라는 것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땅 주인들은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사유지에서 목초가 자라는 속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소만을 방목하고 목초도 정성껏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왜? 자기 거니까. 그렇죠. 나도 예전에 딱 이게 진짜 느껴지는 게 이제 렌트카를 타다가 내 차를 타니까 내 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 렌트카 탈 때는 진짜 그냥 사고 나도 그냥 이거 어떻게 감출까 그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안 들킬까 반납할 때 그 생각만 했는데 내 차를 사고 나니까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진짜 정성스럽게 막 애정을 담아서 관리를 하게 되고 진짜 별로 좋은 차도 아닌데 그냥 남들 다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성을 쏟게 되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 재화를 성실하게 관리한다는 느낌을 알게 되는데 남거 비려스 탈 때는 진짜 그냥 막 탔어요. 진짜 이상한 일부러 막 그냥 좀 고난도 코스 가기도 하고 도덕적 케이크가 끝판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일은 없을 테니까 어쨌든 그래도 위약금 물을 만큼 물었어요. 나중에 걔네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생각보다 똑똑하더라고. 진짜 잘 좀 쓸 걸.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적 소유권을 부여하는 이게 진짜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황폐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근데 문제가 뭐야? 항상 우리 해결책이 나오면 한계점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야. 그걸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 문제 또는 한계점. 문제 또는 한계점이란 뭐냐? 쪼개기가 불가능해서 소유권 획정이 어렵다. 구획을 그어가지고 정한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정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정할 건데 그게 어렵잖아. 이렇게 목초지가 있는데 목초지가 있고 이게 4개로 분할을 해야 돼. A, B, C, D 해야 되는데 요거 분할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딱 정부가 줬어. 야 너네 이대로 해. B 너 여기 넘어가지 마. 그랬더니 이제 B가 막 불만이 넘치는 거야. 아니 여기 풀 덜 자라는데요? 왜 내가 여기서 해야 됨? 이러는 거야. 왜 쟤는 저기 먹음? 이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여기는 지금 뭐 이제 뭐 최근 5년간의 강우량 뭐 형태와 이제 기후 변화 트렌드를 볼 때 여기는 좀 더 넓어져야 된다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결국에 획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학이라는 건 이런 진짜 이런 획정이 어렵다라는 말 뒤에 이런 진짜 현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획정이 어렵다라고만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 왜 획정이 어려운데? 라고 하지만 이게 인간이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은 게 인간 심리니까 획정이 어려운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경제학은 쉽습니다. 그리고 솔군 획정이 어렵고 그 다음에 누군가 공유자원 전체를 소유하면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그냥 너 A 혼자 다 먹어. 그러면 얘가 그냥 자기 거니까 관리는 열심히 하겠지. 근데 또 독점으로 인해서 좀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아담 스미스의 국가 통제에 기반한 해결책, 그리고 여기서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즉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한 해결책이죠. 자율성에 기반한 해결책, 그리고 강제적 통제에 기반한 해결책, 두 가지가 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 자율성 대 강제, 요 구도 진짜 많이 나왔죠? 요 구도 여러분들 여기 또 나온 거예요. 우리 기후변화 문제 할 때도 요거 나왔었잖아. 자율적 해결책을 우선시해야 되느냐, 강제적 통제에 기반한 해결책을 우선시해야 되느냐, 이거 나왔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대립구도가 아주 흔한 대립구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제3의 길까지 주어졌단 말이에요. 다 해서. 그러니까 카톨릭 때가 굉장히 이런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진 않아도 사탐을 굉장히 꼼꼼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내고 최신 쟁점까지도 좀 많이 훑어본다는 느낌을 주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을 한번 가봅시다. 다에 나오는 강제적 통제와 어떤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해결책, 그 둘 사이에 오는 어떤 중간, 요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에리노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백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어장, 목초지, 지하수, 관계시설 잘 관리해온 공동체의 사례를 통해서 여기 이 사람은 뭘 제시하냐? 공동체에 의한 공유자원 관리,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뭐 지역이나 아니면 그냥 마을, 이런 조그만한 소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소공동체에 의한 공유자원 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이런 모델 우리 예전에도 제시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비슷한 모델. 그래서 우리 그 자연과 인간의 관계, 서강대였나 경희대였나 그랬을 텐데, 자연과 인간의 관계 하면서 일본의 어떤 마을에서는 뭐 되게 어촌 마을인데 거기서 어촌들끼리 자치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되게 어촌을 서로 이제 막 나눠가지고 잘 분배를 한다. 한 명이 너무 다 몰아잡기 하지 않도록 서로 규약을 만들고 서로 이제 신뢰를 형성해서 되게 자치 모델의 모범을 보여줬다. 그래서 자발적 해결책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제시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에 저편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쫙 되짚어보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에리노 오스트롬이 공동체에 의한 관리 모델을 제시한 건데, 이제 국가적 해결책도 시장적 해결책도 아닌 제3의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 시기나 받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요즘 핫한 어떤 모델이겠죠. 그에 따르면 어떤 공동체 구성원들은 축적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공유지의 비극을 피해갈 수 있었다. 우리 이런 단어들 많이 봤죠. 많이 본 단어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걸 키워드화해서 어떻게 도식화를 하느냐, 이 문제인데, 자, 국가적 해결책도 아니야. 국가적 해결책도 아니고 시장적 해결책도 아니고 제3의 해결책인데 공동체에 의한 해결책이지 결국에. 근데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할 거야? 여기에 축적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감으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해서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 공유지의 자원을 관리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요 공동체적 공동체에 의한 모델 여기서도 뭐 신뢰와 협력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 신뢰라는 건 이제 사회적 자본이에요. 사회적 자본이고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도 이 신뢰의 가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집행 비용 그리고 거래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 우리 어떤 뭐 마트가 가지고 제품을 살 때, 상품을 살 때, 아니면 식품을 살 때, 우리 그 식품이 어디서 재료가 왔고 막 어디 아프리카에 어디 나라였고 요 나라는 어디고 일일이 다 조사 안 하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합리적 소비자라면 그런 걸 다 조사한 다음에 사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조사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도 어떤 사회적 자본으로 분류가 되는 어떤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여기서 신뢰 얘기를 뭐 길게 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공동체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의 농부들 예를 들고 있으면서 공동체 자치를 통해 관계시설을 성공적으로 관리했고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농장에 물을 할지 결정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 뭐 이제 자체적인 뭐 조직, 위원회 같은 조직이나 자체적인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조직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이 문제들을 해결했다라는 어떤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다른 농부들이 딴 마음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농부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다 걸리면 자치위원회에 불려갔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 어느 정도 이런 조직을 갖추고 강제력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위반 사례가 매우 드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위원회가 강제력도 있었는데 결국에 여기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발적으로 이타적 행동을 보였다 라는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위원회 구성해서 너 이제 니 혼자 그냥 밤에 가가지고 어획척하면 우리가 밤에 CCTV 달아놨다가 그리고 다 보고 있다가 잡아온다 이렇게 하겠죠. 아무리 마을 단위라도 하는데 실제로 걸린 건수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인간관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나 나 둘 다와 조금씩 다른 인간관이 보이죠. 여기서는 뭐냐면 인간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이타적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존재예요. 여기서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무조건 이타적이다는 아니에요. 인간이 뭐 가나는 인간이 무조건 이기적이라고 봤죠. 그래서 조금만 규제가 풀어져도 바로 딴짓하고 오늘 당장 처벌하지 않으면 분명히 가서 공유지를 파괴할 거야. 이런 게 나의 인간관이었는데 다는 인간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자발적으로 이타심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이타적인 면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타적일 수 있냐? 공동체적 규범과 신뢰와 협력관계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공동체의 규범이 갖춰지고 신뢰가 있고 협력관계가 갖춰졌을 때 그때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이타적이고 협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자치 모델을 한번 믿어보자. 비록 우리가 여기다가 막 경찰과 국가의 뭐 감시 권력을 투입시킨 게 아니고 너네들끼리 해봐라 라고 맡기는 거지만 인간은 이렇게 서로 목표를 세우고 공동으로 조직이나 규칙을 세우면 그때는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 전통적인 소공동체 사회의 모습을 조금 더 약간 그런 레트로적인 감성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전통적인 소공동체의 이런 장점을 좀 끄집어 오자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예전의 소공동체 방식에서는 모든 것들을 그냥 이런 상호 신뢰나 공동체적 협력 이런 거에만 기반해서 했죠. 그때는 막 국가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국가라는 그 권력이 확실하게 존재하지 않았고 뭐 이제 지방의 뭐 이런 자기네들끼리 알고 지내고 막 이런 마을의 형님 동생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잖아요. 그때는 서로 어느 정도의 이제 신뢰라는 것들과 서로 간의 이제 협력, 자발적 협력이 존재했다라고 이제 보면서 인간이 그런 면도 있다라고 왜 못 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거죠. 가에서 국가가 다 한다 그러면 국가가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야 돼? 뭐 어떻게 다 감시 이렇게 되는 거고 역으로 또 다 감시할 수 있으면 더 문제야. 그럼 진짜 완전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펼쳐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나에서는 사적 소유권 부여하자고 하는데 사적 소유권 어떻게 부여할 건데 그리고 이제 또 독점하면 어쩔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다에서는 그 중간에 해결책을 찾은 거죠. 마을에서 좀 자치적으로 너네가 좀 이제 민주적으로 구성해서 해봐라. 그러면서 자발적인 협력 모델을 보여줘봐라 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라는 걸 제시를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예시 답안을 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걸 커트해내고 키워드를 어느 정도 선으로 실으면 좋을지를 제가 16페이지 예시 답안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 발표 답안하고 수정 버전 이 두 가지를 올려놨는데요. 제 수정 버전이 확실히 키워드가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대학 발표 답안에서 그냥 최소한의 내용만 포함시킨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홉스의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국가 공권력 도입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가 이제 인위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해야 되고 나는 첫 번째 문단에 먼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다를 각각 요약을 하고 두 번째 문단에 가나다가 모두 이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그 중에 가와 나는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인간관의 전제를 한다. 그래서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아니면 아예 풀어줘서 자기들이 사심을 발휘해서 잘 관리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면 다는 인간 공동체 내부의 신뢰와 협력이 존재하면 인간이 이타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라는 얘기들을 인간관의 차이를 드러내 주면서 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와 나 그리고 다로 크게 차이점을 보여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채점 기준표도 14페이지 정도에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채점 기준표 참고해 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좋을 겁니다. 등급을 좀 매겨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거고 자 이제 역으로 문항 2와 문항 1은 좀 빨리 볼 수 있어요. 문항 2, 문항 1은 우리 늘 하던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조금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시답안은 10페이지에다 실어놨고요. 비교해 보세요. 대학 예시답안하고 제 예시답안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 건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게 보면 빠르게 보면 이건 독서, 뭐 문학 독서와 뭐 고전 독서와 그리고 과학사 연구의 방법 이 세 가지 어떤 이해와 해석의 관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비교 분석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보면 가부터 보면 고전을 읽을 때는 작가 자신과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 알아야 된다. 고전의 문자 너머에 있는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핵심적 사고와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고전 이해를 위해서 집필 당시의 시대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대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시대적 맥락 같은 거를 우리 성균관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주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런 거를 작품 외재적 요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외재적이라고 하면 작품 밖에 있는 요소들을 이해해야 된다. 시대적 맥락 같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를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아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쭉 합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격돌한 펠로폰네스 전쟁이고 그중 절반 정도는 아버지가 없었고 전투가 일상화된 잔인한 사륙의 시대였는데 이런 시대에 병법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이상적 국가의 통치 방법을 썼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솔직히 플라톤이 지금 이런 책을 썼으면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 그렇죠. 지금 플라톤이랑 비슷한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진짜 매일 죽어가고 막 이럴 때 손자병법 같은 책을 쓸 수도 있었잖아. 어떻게 하면 잘 죽일지, 어떻게 하면 막 남의 걸 잘 뺏을지 이런 얘기를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큰 구상을 논의하고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철인 통치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인류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 본보기를 보여준 거잖아요. 전쟁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시대적 맥락을 모르면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라는 걸 알고 볼 때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고 진짜 깊은 의미가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예시로 이제 사륙의 시대에 이런 국가 통치의 방법과 행복한 인간상을 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예시는 자, 말해봅시다. 문학 작품을 비평하는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절대주의적 관점이다 라고 해서 문학 작품을 작가 독자 시대와 같은 외재적 요소로부터 독립된 자족적 세계로 보아 작품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간주한다. 여기서는 이제 고전이 이해의 대상이었고 여기서는 문학이 비평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비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절대주의적 관점이고 외재적 요소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자족적인 세계로 본다는 거예요. 자족적인 세계라는 건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그 자체로 완성된 세계라는 겁니다. self-sufficient라는 단어예요. 자족적 세계이고 그러므로 뭘 해야 된다? 작품 안에 그것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다. 외재적 요소를 배제하고 작품 안에 있는 요소들, 내재적 요소에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재적 요소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문학작품의 내적 구조를 분석해야만 적확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서시를 비평한다면 식민지 지식인이라는 시대적 상황보다 내적 요소인 시어, 어조, 비유와 상징, 운율 등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얘랑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에서는 둘 다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가에서는 이제 플라톤의 작품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냥 이데아, 선의 이데아, 미의 이데아 이런 것만 들으면 사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감이 잘 안 잡히잖아. 우리가 살면서 이데아를 볼 일도 없는데 왜 이데아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의문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반대로 전쟁터에서 이 사람은 막 오늘 총알이 날아서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선의 이데아, 미의 이데아를 떠올리면서 좀 위로를 얻고 자기가 철학을 세우면서 이게 중심을 세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작품의 외재적 가치 요소가 작품의 가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작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세계인데 자꾸 외재적 요소를 끌어들여가지고 너무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네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요거를 진짜 강하게 느낀 게, 내가 예전에는 연극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연극이랑 뮤지컬 이런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 문화산업이 너무 썩어가지고 잘 안 봐요. 왜 썩었다고 생각하냐면 너무 그냥 위대한 작가의 작품을 지 맘대로 다 봤구나. 그래가지고 막 일개 그냥 대학생 애들이 셰익스피어를 막 자기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대사도 막 진짜 초딩같이 해놓고, 그래서 막 이건 나의 생각이에요 막 이런 게 너무 그냥 보기가 싫은 거야. 대사도 막 귀에 잘 안 들어오고 그런데, 아니 기본 스타일도 안 맞춰놓고 무슨 나의 생각이 있어. 글을 아예 못 쓴 사람이 그 내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 게 지나쳐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내재적 요소, 운율이나 이런 시어, 어조, 비유와 상징, 셰익스피어를 보고 그런 것들도 감상을 해야지. 그럼 하나도 모르면서 뭐 사회 정의 이런 얘기만 맨날 하면
진짜 작품을 그럼 지가 작품을 쓸 것이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내재적 여기서는 외재적 요소를 강조한 방식이고 이건 내재적 요소를 통해서 작품을 적확하다는 말이 나오죠. 적절하고 정확하게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문제 3에서도 관점 1, 관점 2 나오고 서로 대비시키고 그 다음에 제3의 관점 약간 정반 합식으로 갔죠.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사는 과학을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 여기면서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면서 연구 방법론으로는 내적 접근법과 외적 접근법이 있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과학사가 연구의 대상이에요. 가나다에서 대상은 고전 작품 그리고 문학 작품 그리고 여기 다에서는 과학사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서로 다르지만 그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점에 유사한 관점들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내적 접근법과 여기서는 외적 접근법이 둘 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외적 접근법 둘 다 강조되고 있고요. 외적 접근법은 과학자도 사회의 일원이며 과학 역시 바로 그 사회의 산물이라는 전제하에 과학 외부의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여건이 과학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마찬가지로 이 외적인 거는 외재적 요소에 집중하는 거죠. 외재적 요소가 과학적 발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겁니다. 여기 미치는 영향에 주목을 하는 것이고 이 외재적 요소라는 게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죠. 등장하는 것들이 뭐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여건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히틀러 시대에 왜 우생학이 그러니까 히틀러 시대에 왜 유대인들은 우월하다라는 그런 걸 입증하기 위한 엉터리 사이비 과학이 왜 그때는 정식 과학으로 인정이 됐는가 이런 것들은 외재적인 요소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적 접근법. 내적 접근법은 그냥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과학 그 자체의 내용 그냥 과학적 발견의 그 자체의 내용이에요. 내재적인 요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 그리고 뉴턴의 물리학의 몇 개 법칙 그게 뭘 의미하고 뉴턴의 상대성 원리가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 뉴턴의 상대성 원리에서 착안해서 이 상대성이라는 개념을 뭘로 확장했고 특수 상대성은 왜 떠올렸고 그래서 일반 상대성으로 확장하면서 과학 이론이 어떻게 발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적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둘 다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내적 접근법에 편향되면 사회와 동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향력을 못 봐요, 충분히. 그러면서 반면 외적 접근법에만 치중하면 과학 이론이나 그 지식 그 자체를 제대로 못 봐. 그러니까 둘 다 봐야 된다.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얘기하는 전형적인 정반 합식의 전개 방식이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글로 적절하게 압축해낼지를 또 제가 10페이지에다가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실어내고 비교 분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 문단의 전체 키워드들 이제 요약을 해놨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 제가 비교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나다 모두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이해하거나 평가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고 외재적 요소와 내재적 요소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면에 이제 가나는 양자 중에 한쪽 면에 치중하고 있고 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둘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에서 내적 접근법은 나와 유사하고 외적 접근법은 가와 유사하다 이렇게 정반합의 관계라는 걸 밝혀주고 그리고 그 둘 중에서 각각이 뭐와 유사한지까지 밝혀주면 여러분들이 공통점 차이점은 전부 다 찾아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문항 1. 문항 1은 더 간단하니까 우리 예전에 많이 봤던 쟁점이에요. 그래서 좀 빠르게 보면서 다음에 잡아보겠습니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죠. 이거 여러분들
생일에서도 사탐 그 객관식에서도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엄청 많이 볼 주제이고 이제 거의 이제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조금만 더 풀면. 자, 보겠습니다. 밑줄친 기억에 대해서 가와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하늘과 그리고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라 그랬고 앞에 부분을 보면 동양사에서 하늘은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 신 또는 조물주의 세계로 인식이 되어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가 후대로 오면서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가 이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숭배의 대상이었던 하늘은 자연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땅과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니까 하늘 역시 어떤 자연계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그냥 자연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보는 인식이 확산이 된 겁니다. 하늘도 자연물이고 땅도 자연물이다. 자연의 어떤 자연물일 뿐이다 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늘의 신성성이 무너지자 이렇게 하늘의 관계, 인간과 하늘의 관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숭배의 대상에서 자연계의 구성 요소로 이렇게 지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신성성에서 분리가 된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와나의 공통점 차이점을 봐보면 자, 가에서는 장자사상 나오죠? 이거 너무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넓고 넓은 끝없이 변화하는 자연계를 보고 있으면 인간의 능력은 매우 보잘것없이 생각되며 인간의 활동은 매우 우습게 보인다라고 하면서 온천지를 비추는 해와 달과 비교하면 그 불은 보잘것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계를 찬미를 하고 있는 거죠. 장자는 하늘을 자연 그 자체랑 둘을 완전히 동일시한 겁니다. 하늘은 그냥 자연 전체를 뭐 표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입니다. 장자에게 하늘은 자연의 형상인 동시에 그 자체의 법칙을 지닌 우주이자 만물을 생성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늘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늘은 자연 그 자체이며 자연의 형상이다. 자연의 형상이고 그리고 그 자체로 완성된 우주이다. 완성된 우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은 요거의 일부분일 뿐이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가 나오고 있죠. 인간은 어떤 자연, 하늘로 대변되는 자연의 부분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인간은 하늘에 순응해야 된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쫙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저 형상이라는 말 이거 영어로는 form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뭔가 약간 추상화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원형이라는 개념도 봤었죠, 예전에. 원형 개념도 되게 개인을 되게 추상화시킨 거잖아요. 그래도 하늘을 굉장히 추상화시킨 겁니다. 신성성에서는 탈피를 했지만, 신성성에서는 분리를 시켰지만 여전히 하늘에 뭔가 어떤 이미지, 어떤 추상적인 대상 이렇게 본 거예요. 자연 전체가 여기에 추상적으로 표상되어 있다, 집약되어 있다 이런 관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형상이란 말 속에.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형상 진료는. 근데 여러분들 들어두고 구분을 좀 하면 좋아요. 그래서 형상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진료죠,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국어 비문학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형상하고 반대되는 게 진료인데,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거는 약간 플라톤의 이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있어. 본질적인 형태가 있어. 본질적인 형태가 있고, 나란 사람, 이 최종현이라는 사람의 본질적인 형태가 있어. 그 본질적인 형태가 내 요 살이랑 피랑
뼈랑 이런 진료는 그 재료거든요. 재료 만들어지는 그 물질적인 재료를 통해서 구현이 됐다. 이런 관계로 고대인들은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념을 드러내는 게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듣고 어딘가에 그냥 기억 속 어딘가에 박아두세요. 언젠가는 뭔가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본 거예요. 어쨌든 자연의 형상이고 완성된 우주여서 인간은 하늘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숭배가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그것의 한 부분에게라고 하면서 종교적 의미의 숭배는 또 아니래요. 종교적 의미의 숭배는 아니고 그냥 섭리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무의의 상태를 제시한다. 아무런 사회 조직도 만들지 않으며 도덕 원칙이나 법률 제도도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이 자연의 형상이고 그 자체의 법칙을 지닌 우주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들 들어가 줘야 됩니다. 나에서는 고대 중국에서는 요임금이 치수에 힘썼기 때문에 9년 동안 이렇게 계속되었지만 쫙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 홍수나 가뭄을 막아볼 도리는 없었다. 인간은 가을이나 겨울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물이나 불, 쇠나 나무의 자연적 성질도 바꿀 수 없으며 하늘은 하늘대로의 법칙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어떤 의지나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본 거죠. 역시 하늘은 어떤 의도나 목적성이 없어. 목적성 없는 그냥 자연의 구성물일 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일단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어. 법칙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냥 우리 뭐 막 진화론에서 얘기하듯이 아무런 맹목적으로 법칙이나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어떤 법칙성을 갖고는 있어. 근데 인간은 뭐야? 여기에 순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나 자연법칙을 인식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것들을 인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법칙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의 구성물인데 여기선 인간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것들을 인간의 편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불의 열기가 아무 것이나 태우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빛을 활용하였다. 그래서 이건 수능을 얘기한 가와는 여기서 대비점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을 꼽자면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하늘을 자연물로서 바라봤다. 신성성에서 탈피시켜서 자연물로서 바라봤다. 라는 얘기와 함께 자연 그 자체로서 어떤 법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로 보았다. 라는 것들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이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서 차이점을 보인 거예요.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는 인간이 어떤 그 자체로 완성된 우주인 하늘에 순응하면서 본성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나에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자연현상을 파악하고 이용해야 된다. 자연현상을 파악하고 원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늘은 수능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대비점을 보고 있다 라고 짚어줬으면 됐고요. 마찬가지로 5페이지에 제가 대학칠 예시답안과 함께 조금 같이 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쓸지 파악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경제의 쟁점이 하나 크게 나왔었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흔히 보던 쟁점들이었는데요. 카톨릭대 특징은 카톨릭 때도 그렇고 이렇게 좀 이하칠 여대 라인 밑으로 내려올 때 좀 이제 최저가 없거나 최저가 굉장히 낮은 대학교들은 굉장히 채점이 깐깐해요. 채점이 깐깐하고 뭔가 쟁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독서를 해서 키워드들을 잘 살려내야 돼요. 그냥 막 풀어 쓰듯이 흘러가듯이 쓰면 점수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점 기준표도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제가 왜 예시답안을 이렇게 써놨는지 좀 분석을 잘 해보세요. 제가 이거 저한테는 엄청 쉬운 문제지만 그래도 예시답안 쓸 때 제가 엄청 생각하면서 합니다. 문장 하나하나도 허투루 안 쓰려고 굉장히 생각하면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거를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얻어왔으면 좋겠고요.